가을의 부산은 언제나 바람이 조금 쓸쓸하다. 해가 기울 무렵 낡은 주택의 지붕 위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고 오래된 기왓장은 하루 종일 데워진 열기를 서서히 내뿜는다. 그 집의 다락방에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작은 나무 상자. 바로 이 상자가 시간이 삼켜버린 어떤 기억을 되살려낼 줄은 아무도 몰랐다. 김태호, 68배 나이. 평생을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살아오다 몇 해 전 은퇴해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는 정리벽이 있는 사람이었다.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을 늘 명확히 구분했다. 그러나 이날 그는 오래 미뤄왔던 다락방 정리를 결심한다. 삐걱거리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그는 숨을 고르며 박스를 하나씩 꺼내어 내려놓기 시작했다. 낡은 교과서, 수업에 쓰던 분필이 담긴 작은 통, 학생들의 숙제 노트가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그 가운데 유난히 묵직한 나무 상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손쉽게 열렸다. 상자 뚜껑이 덜컥 열리는 순간 공기 중에 오래된 종이와 곰팡이 냄새가 스며나왔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교환, 연습 삼아 푼 수학 문제집,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태호는 자연스레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은 1987년, 그가 담임을 맡았던 3학년 2반의 졸업기념 사진이었다. 검은 교복에 단정히 머리를 빗은 아이들, 활짝 웃는 얼굴들. 그 시절 특유의 희망과 긴장감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태호의 시선은 곧 한 곳에 멈췄다. 사진의 뒷줄, 오른쪽 끝, 거기에 있어야 할 한 학생의 얼굴이 송두리째 찢겨나간 것이다. 종이는 날카롭게 찢겨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만을 집요하게 제거한 듯 했다. 나머지 학생들은 멀쩡하게 웃고 있는데 그 빈자리는 오히려 사진 전체를 음울하게 만들어 버렸다. 태호는 순간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사진을 뒷면으로 뒤집자 희미한 연필 글씨가 적혀 있었다. 3대 2 졸업, 1987초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얼굴이 찢겨나간 자리에는 공란이 남아 있었다. 아무도 그 학생의 이름을 적지 않은 듯, 아니면 일부러 지운 듯.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 속에서 태호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그 공란에 들어가야 할 이름을 너무나도 선명히 알고 있었다. 이준호. 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태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바닥에 맺힌 땀방울이 사진의 표면을 적셨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묻어버린 기억을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이준호. 조용하고 눈빛이 깊던 아이. 수학 문제를 풀 때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지만 늘 말수가 적고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다. 친구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고 몇몇은 괴롭히기도 했지만 준호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태호는 그런 아이가 오히려 마음에 걸려 종종 다가가 말을 건네곤 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준호는 SPN처럼 사라졌다. 학교에도 오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다.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단서 하나 찾을 수 없었다. 세월은 흘렀고 사건은 잊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은 일부러 잊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러나 지금 이 찢긴 사진은 태호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왜 그의 얼굴만 찢겨나갔을까? 누가, 어떤 이유로 그의 존재를 지우려 한 것일까? 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피해왔던 어떤 비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다락방의 어둠 속에서 사진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한 장의 사진이 아니었다. 과거로부터의 소 한 장이었고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태호는 여전히 사진을 손에 쥔 채 다락방 한쪽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몰아치며 낙엽을 흩날리고
오래된 나무 기둥은 삐걱거리며 작은 울음을 토해냈다. 그는 그저 사진 속 빈자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 표정도 없는 그 하얀 공백이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똑바로 세워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하나하나 세밀히 살폈다. 사진이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지만 뒷줄의 학생들 얼굴은 또렷이 보였다. 웃고 있는 아이들, 눈부신 젊음, 장난스러운 손짓. 그런데 찢겨나간 자리의 경계면은 매끄럽지 않았다. 마치 급히 손톱으로 뜯어낸 것처럼 거칠고 들쭉날쭉했다. 종이 가장자리에는 희미하게 갈색 얼룩이 번져 있었는데 그것이 단순히 세월의 흔적일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태호는 뒷면에 적힌 이름들을 다시 확인했다. 아이들의 이름이 줄마다 정확히 적혀 있었고 각 이름 옆에는 당시의 별명이나 장난스러운 코멘트가 덧붙여져 있었다. 그런데 얼굴이 지워진 바로 그 자리에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았다. 아니, 자세히 들여다보니 연필로 적었다가 지운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희미한 선, 그리고 누군가 몇 번이고 문질러 완전히 지워버린 흔적. 태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흔적 속에서 그는 분명히 한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지라는 초반의 획, 그의 기억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는 분명히 이준호였다.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전 장면 하나가 재생되듯 떠올랐다. 졸업사진을 찍던 그날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란히 서 있었다. 사진작가는 학생들의 표정을 바로잡으며 큰 목소리로 웃으라고 외쳤다. 그 와중에도 이준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설명하기 힘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떠들썩하게 웃던 순간에도 그의 표정만은 낯설고 차가웠다. 태호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날 자신도 분명히 그 표정을 보았다. 그러나 당시 그는 단순히 수줍음 많은 학생의 특이한 성격 정도로만 여겼다. 지금 와서야 그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도움 요청의 신호였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손을 뻗어 사진에 찢겨진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사진을 나눠주던 날 몇몇 학생들이 속삭이며 수근거렸다. 선생님, 이 사진 이상해요. 왜 준호 자리만 흐릿해 보여요? 그러게. 내 사진에도 그렇네. 그때 태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인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일 거라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다락방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태호의 눈앞에는 과거의 파편들이 뒤엉켜 흩날리듯 나타났다. 이준호가 마지막으로 교실에 앉아있던 모습.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뒷모습. 그리고 시험지를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던 그날의 표정. 왜 나는 그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태호는 깊은 후회를 삼키며 사진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교사로서 그 아이의 변화를 좀 더 진지하게 살펴봤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학생들 무리에 묻혀있던 한 소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불어와 사진 구석을 흔들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태호의 눈에 어떤 세밀한 흔적이 포착되었다. 사진의 한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던 것이다. 너무 희미해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빛의 각도를 바꾸자 글자가 또렷하게 드러났다. 거기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찾지 마라. 태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가, 언제, 왜 이런 글씨를 남겼을까? 단순한 장난일까? 아니면 준호의 실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고일까? 사진은 단순한 졸업 기념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 사건의 비밀을 품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답을 요구하는 증거였다. 사진을 내려놓은 태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찾지 마라,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을 울리며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말을 남긴 걸까? 그는 책상 위에 있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교사 시절
제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었던 작은 노트였다. 종이색은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몇몇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손가락이 이준호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를 더듬었지만 그 칸은 비어 있었다. 이름도 전화번호도 없었다. 역시 지워졌군.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없앤 것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학생들의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태호는 그중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연결된 사람은 당시 반장이었던 박성민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선생님이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태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성민아, 혹시 그때 이준호 기억나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들려온 성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선생님, 그 이름은 다시 꺼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옛날 제자 얘기일 뿐인데. 아닙니다.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준호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무도 모르게. 경찰도 찾지 못했고 부모님도 그 후로 마을을 떠나셨고요. 우리끼리 그 얘기를 하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태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안 좋은 일이라니 무슨 뜻이냐? 성민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짧게 말했다. 우리 동창 중 2명, 몇 년 전에 이상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 다 준호 얘기를 꺼내고 나서였죠. 또 통화는 갑작스럽게 끊어졌다. 아무리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다. 태호는 핏기가 가신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방 안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번엔 다른 학생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다. 예전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조용히 그림을 좋아하던 아이, 한미정. 그녀는 지금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다. 전화를 받은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경계심이 묻어났다. 선생님, 준호 얘기하시려고 전화 주신 거죠? 그래. 너도 알고 있니? 그 아이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 후 미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직도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어요. 졸업사진 찍던 날 아이들 웃음소리 속에서 준호 혼자만 울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전 그 눈빛을 봤습니다. 울고 있었다고 태호는 숨을 죽였다. 내 사진에선 보이지 않겠지만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었는데 끝내 소리로 내지 못한 것 같았어요. 태호는 손에 쥔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확실히 그 눈빛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후로 혹시 준호에 대해 들은 게 있니? 미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 긁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는 이렇게 속삭였다. 선생님, 제 작업실에 오세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직접 보셔야 합니다. 통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태호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바람에 삐걱거리는 다락방이 여전히 낡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사진의 공백, 찾지 마라라는 문구, 동창들의 꺼림칙한 반응. 모든 게 그를 다시 과거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태호는 작은 가방에 사진을 넣고 오래된 외투를 걸쳤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안이 엄습했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 다짐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준호야. 내가 널 꼭 찾아내겠다. 늦은 오후, 태호는 미정의 작업실 앞에 도착했다. 낡은 벽돌 건물 2층, 오래된 간판에는 화실 한미정이라는 글자가 바래져 있었다. 문을 열자 묵은 냄새와 함께 기름 물감 특유의 짙은 향이 흘러나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지 않은 공간에 크고 작은 캔버스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대부분은 풍경화나 정물화였지만 한쪽 구석에는 이상하게도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의 그림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선생님. 작업복 차림의 미정이 나타났다.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보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미정아, 이렇게까지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 태호가 묻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업실 한쪽의 천으로 덮인 커다란 그림 앞으로 그를 안내했다. 이건 제가 몇 년 전부터 반복해서 그리게 된 그림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미정은 천을 걷어 올렸다. 순간 태호의 숨이 막혔다. 그림 속에는 오래된 교실 풍경이 담겨 있었다. 책상과 칠판, 낡은 형광등. 그런데 그 중심에는 분명히 이준호가 서 있었다. 실제로 본 듯한 정밀한 묘사. 고개를 숙인 채 교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사진 속 기억 그대로였다. 하지만 표정은 더 선명하게, 더 처절하게 고통이 묻어났다. 이건 내가 기억으로 그린 거니?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억이라고 하기엔 이상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단순히 옛날 생각이 나서 그린 줄 알았는데 밤마다 꿈속에서 같은 장면이 나타나요. 준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입을 움직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태호는 그림 속 준호의 눈빛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은 확실히 말하고 있었다. 도움을, 진실을 기억해달라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정은 또 다른 캔버스를 꺼내왔다. 이번 그림에는 낡은 우물이 그려져 있었다. 마을 외곽, 아이들이 잘 가지 않던 곳, 그림 속 우물 주위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고 우물 속은 까맣게 비어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손바닥 모양이 떠올라 있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살려달라고 손을 뻗은 듯 했다. 미정아, 이건 혹시 실제로 본 거니? 아니에요. 전 우물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선생님, 전 그 우물 속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게 준호와 관련된 것 같아요. 태호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다. 우물이라니. 그건 단순한 상징일까? 아니면 실제 단서일까? 혹시 그 우물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니? 기억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에요.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학교 뒤편 오래된 숲길 끝에 있던 그 우물. 다들 위험하다며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던 곳 있잖아요. 태호는 눈을 크게 떴다. 그는 그 우물을 잊고 있었다. 학생들이 괴담처럼 떠들어대던 장소. 밤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던 곳. 사진에 찍힌 자리, 찾지 마라 라는 문구. 그리고 지금 미정이 그린 그림까지. 모든 것이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그 우물. 선생님,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우물을 찾아가실 생각이시라면 조심하세요. 전 꿈속에서 준호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선생님은 다치면 안 된다고.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림을 똑바로 바라봤다. 우물 속 검은 어둠은 마치 지금도 그를 빨아들이려는 듯 깊고 불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준호야. 기다려라. 내가 너를 찾아내겠다. 밤이 깊어갈 무렵 태호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옛 학교 뒤편 숲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고 발밑에서는 마른 가지들이 부서지며 으스스한 기운을 더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다시 이 길을 걸었다. 젊은 시절 학생들이 밤마다 귀신이 온다라며 겁에 질려 하던 그 우물. 당시 그는 미신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지금
한미정의 그림 속에 똑같이 등장한 그 우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잡초와 덩굴이 발목을 스쳤다. 손전등 불빛 너머로 낡은 돌담이 보였다. 그리고 그 너머 드디어 우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금이 간 돌벽, 이끼가 잔뜩 뒤덮인 테두리. 주변은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듯 고요했다. 풀벌레 소리마저 사라지고 오직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만 남았다. 태호는 조심스레 우물 가까이 다가갔다. 손전등 불빛을 아래로 비추자 깊고 끝없는 어둠이 입을 벌린 듯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닥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기운이 위로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 순간 그의 귀에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태호는 숨을 멈췄다. 분명히 누군가 부른 듯한 목소리. 하지만 숲에는 그 외에 아무도 없었다. 다시 우물 속을 비추었지만 그곳에는 어둠만 가득할 뿐이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환청일까? 아니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우물 가장자리에 놓인 돌을 밀어냈다. 그 아래 반쯤 흙에 묻혀있던 낡은 물건 하나가 드러났다. 작은 철제 상자였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분명 누군가 고의로 숨겨둔 흔적이었다. 태호는 조심스레 상자를 꺼내어 열었다. 안에는 노랗게 바랜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흐릿하게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이준호. 태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곧장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연필로 쓴 수학 공식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뒤로 넘길수록 글씨는 점점 어지럽고 불안정해졌다. 어떤 장에는 지도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었고 어떤 장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우물 속이 안전하다. 그리고 마지막 장, 붉은 잉크로 혹은 피로 쓴 듯한 글자가 거칠게 새겨져 있었다. 선생님, 저를 믿어주세요. 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놓친 제자의 절규가 눈앞에 펼쳐진 듯 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우물 속을 비췄다. 그 순간 그는 분명히 보았다. 깊은 어둠 속 무언가 하얀 형체가 천천히 떠오르는 듯한 모습. 마치 손 혹은 얼굴 같은 윤곽이 스쳐갔다. 준호야, 태호는 거의 속삭이듯 불렀다. 그러자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숲속 어딘가에서 울려왔다. 찾지 말라고 했잖아. 손전등 불빛이 꺼졌다. 사방은 암흑으로 가라앉았다. 태호는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도 수첩을 꼭 쥐었다. 이제 확신이 들었다. 이 우물은 단순한 옛날 괴담의 무대가 아니었다. 준호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있는 장소였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 무엇인가 그 비밀을 끝까지 숨기려 하고 있었다. 새벽녘, 태호는 여전히 떨리는 손에 수첩을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스탠드 조명을 켜고 낡은 책상 위에 수첩을 펼쳤다. 숲속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찾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것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증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첩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앞부분은 교과서에나 있을 법한 수학 공식과 그래프였다. 기하학 도형과 수열, 함수의 그래프. 하지만 그 배치가 이상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쓴 노트라기보다는 뭔가를 숨기기 위한 코드처럼 보였다. 태호는 곧 깨달았다. 도형과 숫자 배열이 단순한 수학풀이가 아니라 좌표를 나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지도 위 특정 지점을 암호화한 방식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더 집중해 페이지를 훑었다. 그러다 한 장에서 걸음을 멈췄다. 거친 필체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진실은 모두의 눈앞에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다. 바로 아래에는
학교 건물의 평면도를 대략적으로 그린 듯한 그림이 있었다. 교실 배치, 복도, 그리고 맨 구석에 작은 사각형이 표시돼 있었다. 그 옆에는 붉은 글씨로 별표 잭스 별표가 크게 적혀 있었다. 학교, 태호는 중얼거렸다. 준호는 왜 학교 지도를 남겼을까? 수첩을 계속 넘기던 그는 더욱 기묘한 장면들을 마주했다. 한 페이지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고 몇몇 이름은 선명하게 두 줄로 긋고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 문장은 이상하게도 마지막 단어의 글자가 번져 있었다. 마치 급하게 쓰다가 잉크가 번진 듯 했다. 태호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혹시 그 단 한 사람 기 자신을 가리킨 것은 아닐까? 수첩의 마지막 장에 남겨진 메시지 선생님, 저를 믿어주세요가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스쳤다. 만약 준호가 자신을 믿었다면 왜 수십 년 동안 이토록 복잡한 암호와 단서를 남겼을까? 단순히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감추고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때 수첩의 뒷표지 안쪽이 미세하게 들떠 있는 것이 보였다. 태호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긁어냈다. 얇은 종이 조각 하나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 작은 쪽지에는 짧은 문장과 함께 기묘한 도형이 그려져 있었다.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밤 12시, 우물 옆 그림자를 따라가라. 도형은 화살표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하게 꺾인 선과 점들이 이어져 있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좌표나 길잡이일 가능성이 컸다. 태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우물과 연결된 또 다른 장소, 그리고 준호가 남긴 시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확실히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급히 남긴 지침일지도 몰랐다. 스탠드 불빛 아래 수첩은 이제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1987년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이자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의 경고장이었다. 태호는 수첩을 덮으며 결심했다. 준호야, 내가 남긴 걸 끝까지 따라가 보마. 그러나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깜깜한 새벽, 그의 집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커튼 사이로 스치듯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태호는 숨을 죽였다. 수첩을 쥔 그의 손에 다시 땀이 배어들었다. 누군가 이 단서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태호는 창가에 숨을 죽인 채 서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치던 그림자는 여전히 집 앞에서 맴돌고 있었다. 발소리 하나 없이 마치 누군가가 그의 집을 지켜보는 듯 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수첩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은 뒤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살짝 열었을 때 싸늘한 새벽 공기가 들이닥쳤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 소리만 들릴 뿐 길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누구요? 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둠 속을 향해 내뱉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길 건너편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누군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듯한 작은 불꽃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난 실루엣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그 남자는 태호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몸을 돌려 골목길로 사라졌다. 이봐요. 거기 서요. 태호는 본능적으로 뒤쫓았다. 그러나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자 남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바닥에는 방금까지 피워던 담배꽁초 하나만 남아있었다. 태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특이하게도 담배 필터에 작은 파란색 도장이 찍혀 있었다.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마치 조직 내부에서 쓰는 표식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 수첩 속 문장이 번쩍 떠올랐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군가 여전히 이 사건을 감추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수첩을 손에 넣은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태호는 한숨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의 어둠이 점점 옅어질수록 불안감은 더 커져갔다. 자신이 단순히 옛 제자의 죽음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무언가와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태호는 학교로 향했다. 수첩 속의 평면도 구석에 표시된 별표 섹스 별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정은 이른 아침인데도 학생들의 소란스러운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태호의 시선은 오직 오래된 건물의 구석만을 향했다. 그곳은 한때 창고로 쓰이던 작은 교실이었다. 문은 낡아 있었고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기익.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썩은 향이 퍼졌다. 안쪽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몇 개가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먼지 낀 칠판이 서 있었다. 그는 천천히 교실 안을 둘러보다가 바닥 한쪽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타원형의 얼룩, 마치 오래전에 무언가를 끌어낸 자국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위, 벽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붉은 글씨가 있었다. 빛바랜 낙서 같았지만 분명히 단어였다. 밤 12시, 우물. 태호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수첩의 쪽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이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낯익은 목소리였다. 뒤돌아본 순간 태호는 말문이 막혔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박 교감이었다. 수십 년 전에도 이 학교에 있었던, 지금은 교감으로 남아있는 인물. 박 교감의 얼굴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다. 친절함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 교감의 발걸음이 다가오는 순간 태호의 등골에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이제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지금도 학교를 감싸고 있는 살아있는 비밀이었다. 교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낡은 책상과 먼지 낀 칠판 사이에 서 있는 두 남자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선생님, 여긴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박 교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 묘한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태호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벽에 남은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밤 12시, 우물. 붉게 바랜 글씨를 바라보던 박 교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것은 분명 처음 본 사람이 보일 수 없는 반응이었다. 교감 선생님, 위 태호가 낮게 말했다. 이 문장을 아십니까? 이준호의 수첩에도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교감의 표정이 굳었다. 수첩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40년 전 우물에서 사라진 아이.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남긴 기록입니다. 거기엔 학교 지도가 있었고 이 교실이 표시돼 있었죠.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 교감은 태호의 눈을 피한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래된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그 빛은 두 사람 사이의 어둠을 전혀 걷어내지 못했다. 선생님, 이 일에 더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경고였다.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누구를 위해서요? 왜 40년 동안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감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이내 굳게 다물었다. 그 표정 속에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당신도 그날 있었군요. 태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1987년 그 우물 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 교감은 벽을 짚으며 힘없이 앉아버렸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우린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오랜 세월 묻어둔 기억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그날 밤 몇몇 어른들이 학교에 모였습니다.
준호가 뭔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절대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되는 것을. 하지만 아이는 도망쳤고 마지막으로 사라진 곳이 바로 그 우물이었습니다. 태호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세상에 알려져선 안 되는 것이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교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선생님도 이미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태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새벽에 집 앞에 나타난 그림자,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러면 아이는 왜 저에게 수첩을 남겼을까요? 교감의 시선이 태호를 향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선생님마저 위험에 빠질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지 속에서 흘러드는 햇빛이 희미한 입자들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마침내 교감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태호에게 건넸다. 이건 오래전 학교 서고의 열쇠입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 진실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호는 열쇠를 받아들며 교감을 똑바로 바라봤다. 숨기고 덮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그 말에 교감은 눈을 감고 마치 체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태호가 교실을 나서려는 순간 교감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등 뒤에 꽂혔다. 선생님, 진실을 마주하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태호는 잠시 멈춰섰지만 이내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손에 쥔 열쇠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40년간 봉인된 비밀을 여는 열쇠였다. 그리고 태호는 직감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었다. 현재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음모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늦은 저녁, 교정은 인적이 드물었다. 태호는 주머니 속 열쇠를 꼭 쥔 채 낡은 본관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서고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는 듯 보였다. 거미줄이 쳐진 철제 문 앞에 서자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다. 태호는 한순간 숨을 고르고 열쇠를 꽂았다. 찰칵. 낡은 자물쇠가 힘겹게 돌아가며 풀렸다. 문을 밀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퀴퀴한 향이 몰려왔다. 어둠 속에서 태호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고 안에는 무너져가는 책장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다. 오래된 학생 기록부, 학사 문서, 출석부가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다. 태호는 하나하나 서류를 꺼내며 책상을 뒤졌다. 1987년. 그는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기록을 훑었다. 그러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겉면에는 희미하게 별표 비공개 별표라고 쓰여 있었다. 마치 감추려다 급히 치워둔 흔적 같았다. 손이 떨렸지만 태호는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노후된 서류철 여러 권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서류철을 펼쳤을 때 태호는 숨을 들이켰다. 거기에는 이준호의 생활기록부가 있었다. 하지만 내용이 이상했다. 성적과 출석 기록은 정상적으로 적혀 있었지만 비고란에 붉은 잉크로 굵게 적힌 글씨가 눈에 띄었다. 관찰 대상. 외부와 접촉 금지. 그리고 그 아래엔 정체불명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학교 문서에 쓰일 법한 일반 도장이 아니라 교감이 건네준 담배꽁초의 파란색 도장과 똑같은 문양이었다. 태호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학생을 관찰 대상이라 적고 공식 기록에조차 비밀 표시를 남기다니. 이건 단순한 학교 행정이 아니었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문서를 뒤졌다. 두 번째 서류철에는 교직원 회의록이 있었다. 1987년 3월, 어느 날의 회의록. 거기엔 이상한 발언이 적혀 있었다. 특정 학생이 알고 있는 사실이 퍼져서는 안 된다.
가급적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필요시 조용히 처리할 방법도 논의한다. 태호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조용히 처리라니. 그것은 분명 단순한 교육적 조치가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서. 그것은 얇은 메모지 뭉치였다. 필체는 거칠었고 문장들은 불안정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끄적거린 기록 같았다. 우물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 아이는 그것을 봤다. 진실은 땅 밑에 묻혔다. 밤마다 그림자가 학교를 배회한다. 아이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태호는 문서를 붙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준호가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었다. 그는 어떤 비밀을 목격했고 어른들은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 아이를 지웠다. 바로 그때였다. 서고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낡은 바닥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태호는 손전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철컥. 누군가 서고문 손잡이를 돌리고 있었다. 이미 잠긴 줄 알았던 문이 이번엔 부드럽게 열렸다. 손전등 불빛이 서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다. 태호는 급히 문서철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심장이 귀를 찢을 듯 뛰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 누구죠? 태호는 몸이 굳어버렸다. 서고 안으로 들어온 그림자는 바로 박교감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낯선 냉혹함이 떠올라 있었다. 서고 안은 숨조차 크게 내쉴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태호는 어둠 속에서 문서철을 끌어안은 채 교감을 바라보았다. 박교감은 문 앞에 서서 태호를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눈부신 빛의 태호는 순간적으로 눈을 찡그렸다. 교감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다. 김 선생, 당신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태호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박교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왜 준호의 기록이 관찰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처리라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마치 오랜 세월 억눌러온 무거운 짐을 다시 떠올린 듯 했다. 잠시 후 교감은 서서히 서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자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그는 책장에 등을 기대고 낮게 말했다. 김 선생, 당신이 그때 사건을 끝까지 묻어두길 바랐는데 아직도 그 아이가 마음에 남아있었군요. 태호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남아있다니. 그 아이는 내 제자였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교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 그 아이는 우연히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학교 뒤편 우물 근처에서 몇몇 사람들이 비밀리에 무언가를 처리하는 장면을. 태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리? 무슨 말입니까? 교감은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떴다. 그해 봄, 학교는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권력자들이 이 학교를 은폐 장소로 사용했죠. 정치적 문서, 불법 거래 흔적. 모두 땅속 우물 아래에 숨겨졌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태호는 숨이 막히듯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사라지게 한 겁니까? 교감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학교 윗선, 교육청, 지역경찰, 심지어 모 학부모들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기록을 관찰 대상이라 쓰고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지시를. 태호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는 품에 안은 문서철을 꽉 움켜쥐었다.
그럼 준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교감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학교 뒷산으로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나도 모릅니다. 태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당신들은 아이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짓밟았단 말입니까? 교감은 떨리는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봤다. 김 선생, 당신이 진실을 파헤치면 여기 얽힌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위험해져요. 순간 서고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태호는 오랜 교직 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용히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준호의 눈빛이 뇌리에 깊게 박혔다. 그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태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제라도 밝혀야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박교감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체념이 교차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모든 답은 조물에 있습니다. 그곳에 아직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워버리려 했던 것들이. 말을 끝낸 교감은 등을 돌렸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태호는 그 자리에 굳어선 채 손에 쥔 문서철을 내려다봤다. 별표 관찰 대상 별표이라는 붉은 글씨가 서류 위에서 기묘하게 번져 보였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메아리쳤다. 진실은 우물에 묻혀 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바람은 교정의 낡은 창문을 스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태호는 서고에서 나온 뒤에도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감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모든 답은 우물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다. 결국 태호는 주머니 속 손전등을 꼭 쥐고 천천히 학교 뒤편으로 향했다. 교정 끝자락,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언덕을 오르자 그곳에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우물은 이미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된 듯 돌벽은 이끼로 덮여 있었고 나무 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러나 뚜껑의 한쪽은 금이가 있어 안쪽이 어슴푸레 보였다. 태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마치 그 우물이 40년 전의 비밀을 그대로 품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레 뚜껑을 밀어 올렸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 깊은 우물이 드러났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훅 끼쳐 올라왔다.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흙냄새,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처량한 피비린내 같은 것. 태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우물 안으로 비췄다. 처음에는 돌벽과 고여있는 검은 물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물 위에 떠있는 낯선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한 조각의 교복천. 세월에 바래고 찢겨 있었지만 분명히 학창시절 학생들이 입던 회색 교복의 일부였다. 태호의 손끝이 차갑게 굳어졌다. 준호.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며 우물 주변의 잡초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우물 벽면의 한 지점을 비췄다. 거기에는 누군가가 날카로운 것으로 새겨놓은 글자가 남아있었다.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지만 아직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살려줘. 태호는 숨이 멎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글자는 분명히 안쪽에서 새겨진 것이었다. 아이가 우물 안에 갇힌 채 필사적으로 남긴 흔적처럼 보였다. 손전등 불빛을 더 깊숙이 내리비추자 바닥 근처에서 또 다른 형체가 보였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 뚜껑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종이뭉치 같은 것이 삐져나와 있었다. 태호는 갈등했다. 직접 내려가야 하나 아니면 경찰을 불러야 하나.
하지만 그는 곧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끝을 봐야 한다. 그는 근처에 있던 낡은 밧줄을 붙잡고 조심스레 우물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이 돌벽 위를 흔들며 내려갔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피부에 와 닿았고 그와 동시에 불안감이 더욱 짙게 스며들었다. 바닥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와 신문지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문서는 단순한 학교 기록이 아니었다. 지역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돈의 흐름, 뇌물, 비밀 회동 날짜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태호는 손에 든 문서를 꼭 움켜쥐었다. 이건 단순히 아이의 실종이 아니었어. 더 큰 음모가 있었던 거야?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우물 위에서 거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쿡! 누군가 우물 뚜껑을 다시 덮어버린 것이다. 우물 안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고 태호의 손전등만이 위태롭게 깜박였다. 그 위에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선생, 거기까지 알면 안 됐습니다. 태호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익숙했다. 바로 박 교감의 목소리였다. 사방은 암흑. 손전등 불빛은 위태롭게 깜박이며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처럼 흔들렸다. 태호는 심장이 미친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우물 위를 올려다보았다. 덮여진 나무 뚜껑 틈 사이로 차갑고 무심한 교감의 목소리가 내려왔다. 김 선생, 애초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태호는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박교감. 도대체 왜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곳에 가둔 겁니까? 위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잘못이라니. 그 아이들은 그냥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강자에게 고개 숙이고 입 다물고 필요하면 입도 막아야 했지. 태호의 눈은 분노로 치떨렸다. 그는 손에 쥔 문서를 꽉 움켜쥐었다. 그 안에 적힌 이름들, 돈의 흐름. 그 모든 것이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걸 세상에 내놓으면 당신도 끝이야. 태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교감의 목소리가 다시 낮게 울렸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막으려는 겁니다. 쾅! 뚜껑 위에서 무거운 돌이 굴러내려와 덮였다. 우물 속은 완전히 차단된 듯 빛조차 새어 들어오지 않았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높이 들었지만 불빛은 곧 깜박거리며 꺼졌다. 안 돼. 꺼지지 마. 그러나 차갑게 불은 완전히 꺼지고 말았다. 정적. 그리고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태호는 숨을 고르며 손끝을 더듬었다. 습기로 축축한 벽, 부서진 상자, 문서 뭉치. 그때 손에 잡힌 것이 있었다. 녹슨 쇠못. 아마 상자가 부서지며 나온 조각 같았다. 그는 이를 악물며 외쳤다. 박교감. 당신이 아무리 막아도 이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날 거야. 40년 동안 덮었다고 해서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하지 마.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위에서 비웃는 듯한 소리가 흘러내렸다. 그럼 여기서 영원히 기다려보시오. 김 선생. 그 순간 나무 뚜껑이 쾅 닫히며 무겁게 고정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태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두려움이 휘몰아쳤지만 동시에 기묘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어. 내가 죽으면 준호도, 그 아이들도 또다시 묻히는 거야? 그는 쇠못을 꽉 쥐고 벽을 더듬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차갑고 미끄러운 돌벽이 손바닥을 베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은 없었다.
그러나 우물벽은 너무 매끄럽고 높았다. 몇 번이나 미끄러져 내려오며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숨을 고르고 있던 순간 그의 발밑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태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다시 귀를 기울이자 분명히 물속에서 무언가가 출렁이며 움직이고 있었다. 곧 이어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울려왔다. 살려줘! 살려줘!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40년 전의 영혼들이 남아있는 것일까? 태호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곧 이를 악물었다. 아니야.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 지금 살아나가야 해. 그는 쇠못을 이용해 돌벽 사이의 틈을 파고들며 다시 기어올랐다. 손바닥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뚜껑 가장자리에 손끝이 닿았다. 그 순간 우물 위에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교감이 돌아온 것이었다. 박교감의 발자국 소리가 우물 위에서 멈췄다. 뚜껑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낮게 흘러들었다. 김 선생, 그렇게 쉽게 나오게 둘 것 같습니까? 태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뚜껑 가장자리에 손을 걸쳤다. 그는 쇠못을 꽉 쥔 손을 들어 올리며 으르렁거리듯 외쳤다. 박교감, 이제 끝내자. 당신이 숨겨온 진실, 내가 반드시 세상에 알릴 거야. 그 순간 뚜껑 위에서 무거운 돌이 굴러내렸다. 쾅! 충격으로 태호는 다시 우물 안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이 튀며 그의 몸을 삼켰다. 숨을 몰아쉬던 그때 물속에서 또렷한 형체가 나타났다. 희미한 빛을 띤 아이들의 그림자였다. 손을 뻗는 작은 팔, 고개를 떨군 얼굴들. 그들은 물속에서 태호를 감싸듯 둘러싸며 슬프게 속삭였다. 우리를 잊지 말아줘. 우리를 빛으로 데려가줘. 태호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그래, 내가 너희를 구해낼게. 진실을 반드시 알릴 거야. 그 순간 아이들의 그림자가 태호를 밀어 올리듯 떠받쳤다. 물속 깊은 곳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위로 떠오르게 했다. 우물 가장자리로 다시 손이 닿았을 때 박교감이 뚜껑을 억지로 눌러 막고 있었다. 안 돼. 넌 여기서 끝나야 해. 태호는 온 힘을 다해 뚜껑을 밀어 올렸다. 그러나 교감 역시 미친 듯한 힘으로 버티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우물 위아래에서 치열하게 이어졌다. 그때 다시 속삭임이 울렸다. 이제는 갇힐 차례야. 갑자기 뚜껑을 누르고 있던 교감의 손목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잡아챘다. 박교감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놔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은 그의 몸을 끌어당겼다. 교감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그대로 우물 안으로 추락했다. 쾅!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태호는 가까스로 몸을 비켜 교감을 바라보았다. 그는 물속에서 버둥거렸지만 아이들의 그림자가 그의 몸을 사방에서 휘감고 있었다. 박교감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며 절규가 우물 안을 가득 채웠다. 안 돼. 내가 그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곧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아이들의 그림자는 그를 끌고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적. 그리고 우물 안에는 태호만이 남아있었다. 숨을 몰아쉬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다. 이제 뚜껑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아이들의 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준 듯했다. 태호는 기어올라가 마침내 우물 밖으로 몸을 끌어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로 밀려들었고 그는 무너져 내리듯 땅에 쓰러졌다. 뒤돌아본 우물은 여전히 어둠을 머금은 채 고요했지만 방금 전까지 울려 퍼졌던 절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태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끝난 게 아니야.
이 진실을 세상에 보여줘야 해. 그의 손에는 여전히 젖은 문서 한 뭉치가 쥐어져 있었다. 피와 물에 얼룩졌지만 그 속에 기록된 이름과 사건은 여전히 또렷했다. 멀리서 첫 새벽 햇살이 언덕 너머로 비쳐오기 시작했다. 태호는 온몸이 흙과 피, 그리고 찬물에 젖은 채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보니 새벽빛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젖은 문서 다발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사라진 아이들의 이름과 묻혀진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드디어 손에 넣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곧 서늘한 공포가 그를 덮쳤다. 과연 이걸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혹시 또 누군가가 막으러 나타나진 않을까?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의문이 쏟아졌다. 태호는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언덕길을 따라 집을 빠져나왔다. 오래된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 같았다. 뒤돌아본 우물은 이제 조용히 잠잠했지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시로 내려가는 길, 그를 기다리는 건 긴 싸움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태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직 새벽이라 거리는 한산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뒤를 돌아갔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자 그는 문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아이들을 차례차례 지어간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굵직한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김태호, 다음은 당신 차례다. 태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누군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버스 창밖을 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그 차의 전조등이 번쩍이며 그의 시선을 찔렀다. 역시 아직 끝난 게 아니군. 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문서를 품속 깊숙이 넣고 다음 정류장에서 급히 버스를 내려 골목길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발걸음은 여전히 그의 뒤를 쫓아왔다. 낯선 구두 소리, 차가운 시선. 숨을 죽이며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 몸을 붙였을 때 그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남자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 노인. 이제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 문서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드러난다. 태호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다. 그는 단순히 우물 속에서의 싸움을 끝낸 게 아니었다. 이제는 더 거대한 세력과 맞서야 할 차례였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침을 알리는 첫 종이었다. 태호는 문서를 꾹 쥔 채 속으로 다짐했다. 설령 내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이 진실만은 반드시 밝히고 말겠다. 그 순간 그의 발치 옆 돌담 위에 작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우리가 도와줄게. 태호는 눈을 크게 떴다. 사라진 아이들의 영혼이 여전히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걸까?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희미한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뒤쪽 골목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거리에는 조금씩 사람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태호의 가슴은 점점 더 쿵쾅거렸다. 뒷골목에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포위하려는 듯 사방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젖은 문서를 품속 깊이 끌어안고 눈을 감은 채 순간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숨을 곳은 없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머릿속에 떠오른 이름은 단 한 사람. 20년 전 준호 실종 사건 당시 끝까지 의문을 제기했던 기자 출신 박은주였다. 지금은 지역 신문사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뒤처진 진실들 추적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은주 씨라면 이 문서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태호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내달렸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터졌다. 잡아라. 그는 저쪽으로 갔다. 순식간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골목에서 튀어나와 그를 뒤쫓았다. 태호는 전력으로 달렸지만 노쇠한 몸은 금세 한계에 다다랐다. 폐가 불타는 듯 뜨겁고 발목은 휘청거렸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택시 한 대가 막 손님을 내리고 떠나려 했다. 태호는 죽을 힘을 다해 손을 흔들며 뛰어갔다. 기사님, 제발 태워주세요. 기사의 눈에 비친 건 땀과 피에 젖은 노인의 필사적인 얼굴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으나 태호가 문서를 움켜쥔 손을 보여주며 외쳤다. 이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증거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잠깐의 침묵 뒤 문이 열렸다. 태호는 몸을 밀어넣듯 택시에 올라탔다. 부산일보사. 빨리요. 택시는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그러나 백미러 속에서 검은 승용차 2대가 빠르게 뒤쫓아오는 게 보였다. 기사도 상황을 직감한 듯 얼굴이 굳어졌다.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영화 같은 상황인데요. 긴 설명은 나중에. 저놈들이 날 잡으면 난 끝납니다. 우리 모두도 끝날 수 있어요. 택시는 좁은 골목과 교차로를 빠르게 파고들며 추격을 따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검은 승용차는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갑자기 앞쪽에서 신호등이 붉게 변했다. 교차로 한가운데로 트럭이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다. 아저씨, 그냥 가요. 멈추면 잡힙니다. 하지만 제발. 기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악셀을 힘껏 밟았다. 택시는 아슬아슬하게 트럭 앞을 스쳐 지나갔다. 경적 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고 검은 승용차는 급정거를 하며 잠시 멈췄다. 숨을 고르는 사이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서를 꼭 껴안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 택시 안으로 낯선 전화가 울렸다. 기사의 휴대폰 화면에는 발신자 미상이라는 글씨가 떴다. 기사와 태호가 동시에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때 휴대폰에서 낮고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태호. 내가 어디로 가든 우린 알고 있다. 문서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뒤이어 희미하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겹쳐 들렸다. 태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준호. 목소리는 금세 끊겼지만 그 한마디는 태호의 의지를 더 강하게 불태웠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은주 씨에게만 도달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 택시는 이제 부산 시내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또 다른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태호의 등골을 차갑게 스쳤다. 부산 도심은 아침 러시아워로 붐비고 있었다. 택시는 겨우겨우 신호와 차량의 틈새를 뚫고 신문사 건물 앞에 멈춰섰다. 태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내렸다. 건물 현관 앞에는 부산일보사라는 오래된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쪽에서 커피 향과 기계음이 뒤섞여 흘러나왔다. 여기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사에게 인사했지만 기사는 대답 대신 짧은 눈빛만 보내고 빠르게 떠나버렸다. 태호는 숨을 고르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계단을 오르자 낡은 편집국 문이 나타났다. 문 너머로 분주히 전화기를 붙들고 대화하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울려 퍼졌다. 김태호 씨. 문이 열리며 나타난 이는 50대 초반의 여인이었다. 날카로운 눈빛 속에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 같은 집념이 번쩍였다. 바로 박은주였다. 은주 씨. 태호는 거의 무너질 듯 그녀에게 달려갔다. 제발 이걸 맡아주세요. 제가 혼자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태호는 젖은 문서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은주는 그것을 조심스레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다.
종이 위에 남아있는 글자 몇 줄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건 80년대에 사라진 사건 기록. 맞습니다. 제가 찾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날 죽이려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주변을 재빠르게 둘러보고는 태호를 조용히 편집국 안쪽 빈 회의실로 데려갔다. 문을 닫자마자 은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선생님, 저도 이미 이상한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누군가 제 뒤를 밟고 있었어요. 집 앞에도 정체 모를 차량이 서 있었고요. 이 자료, 그들이 찾던 게 바로 이거였군요. 태호는 주먹을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주 씨, 우리는 지금 같은 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은주와 태호는 동시에 숨을 죽였다. 회의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똑똑 울렸다. 박 편집장님, 괜찮으세요? 기자의 목소리 같았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떨렸다. 은주는 태호를 바라보며 입술에 손가락을 대 쉿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빠르게 글자를 적었다. 여기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 알 수 없어요? 태호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 밖에서는 다시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의실에 누구 있습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그 순간 태호의 손 안에서 문서가 땀에 젖으며 구겨졌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또다시 배신일까? 아니면 아직 믿을 수 있을까? 은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서를 가리키며 낮게 속삭였다. 김 선생님, 이 자료는 제 목숨을 걸고라도 세상에 내보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둘 다 위험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불빛이 갑자기 깜빡이며 꺼졌다. 건물 전체가 순간적으로 정전된 듯 어둠에 잠겼다. 젠장, 은주가 낮게 내뱉었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문서를 더 꼭 끌어안았다. 어둠 속에서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회의실은 암흑 속에 잠겨 있었다. 창밖에 희미한 아침 햇살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실내를 옅은 회색으로 물들였다. 숨소리조차 크게 울리는 정적 속에서 문 손잡이는 여전히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찰칵. 손잡이가 완전히 풀리자 문은 미세하게 삐걱이며 열렸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다. 손에 쥔 문서가 구겨져 갈 만큼 움켜쥐며 눈은 한순간도 문 쪽을 놓치지 않았다. 은주 씨. 그는 간 배열이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은주는 재빨리 의자 하나를 잡아 문 옆에 들고 섰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이 조금 더 열리더니 어둠 속에서 낯선 실루엣이 드러났다. 긴 코트를 입은 남자, 낮은 모자를 눌러 쓴 채였다. 박 편집장님. 낯익은 목소리 같았으나 뭔가 인위적으로 낮춘 듯 부자연스러웠다. 거기 계신 거 다 압니다. 문서만 내주시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태호는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가 바로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을 직감했다. 은주가 갑자기 외쳤다. 나가. 여기 기자들이 곧 몰려올 거야. 하지만 남자는 피식 웃더니 주머니에서 금속 같은 것을 꺼내 들었다. 빛이 스쳐 지나가며 반짝였다. 칼날이었다. 태호는 숨이 막히듯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순간 은주가 과감히 의자를 휘둘렀다. 쾅. 남자는 반쯤 열린 문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잠시 뒤로 물러났다. 지금이야. 은주가 낮게 외쳤다. 태호는 그제야 몸이 반응했다. 두 사람은 문 반대편 작은 비상구로 달려나갔다. 어둠 속이라 길은 헷갈렸지만 은주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복도 끝 좁은 계단이 보였다. 두 사람은 급히 내려갔지만
뒤에서 쿵쿵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멈춰, 남자의 외침이 울렸다. 그러나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태호 씨, 이 문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마지막 증거예요. 그 순간 2층 복도에서 갑자기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어두운 실내지만 분명 2명이었다. 태호의 눈이 커졌다. 2명 이상이야. 우리만 겨냥한 게 아니었어. 은주는 짧게 이를 악물고 태호의 팔을 끌며 속삭였다. 옥상으로 가요. 지하로 가면 출구는 이미 막혔을 겁니다.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는 건 위험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은 없었다. 옥상으로 향하는 좁은 계단을 오르자 갑작스레 복도 전등이 켜졌다. 정전이 풀린 것이다. 순간 빛이 쏟아지며 태호와 은주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뒤쪽에서 쫓아오던 남자가 외쳤다. 저기다. 놓치지 마라. 태호는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도 오직 문서만을 꼭 끌어안았다. 그것만은 뺏길 수 없었다. 옥상 문을 밀치자 바람이 몰아쳤다. 부산 도심의 빌딩 숲과 멀리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지붕 위에는 이미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태호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다. 결국 여기까지 끌고 왔군. 은주가 순간적으로 태호 앞으로 몸을 내밀었다. 당신들이 뭘 숨기려는지 이제 모두 세상에 드러날 거야. 정장의 남자가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다. 세상이 당신 말을 믿을 것 같나? 이미 우리는 언론을, 법을,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까지도 지배하고 있어. 태호의 손에 쥔 문서가 땀에 젖어 미끄러질 듯했다. 이 순간 과연 진실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옥상 위, 4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겨누며 팽팽한 긴장이 맴돌았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문서는 태호의 손에서 날개처럼 펄럭였다. 옥상 위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부산 도심의 빌딩 숲 사이에서 태호와 은주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포위당해 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문서를 넘겨라. 그럼 내 목숨은 건져주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태호는 오히려 그 안에서 조급함을 느꼈다. 그렇다. 이 문서만이 그들의 약점이다. 은주가 태호를 뒤로 감싸며 날카롭게 외쳤다. 당신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이건 절대 넘기지 않아. 그러자 뒤따라온 또 다른 남자 2명이 옆으로 퍼져 탈출구를 완전히 막았다. 총은 없었지만 그들의 몸놀림과 눈빛은 익숙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 태호의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이제 끝인가? 아니야, 아직.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이 세차게 불며 태호의 손에 쥔 문서를 들썩였다. 그는 반사적으로 문서를 더 꼭 움켜쥐었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다. 차라리 이걸 바람에 흩뿌려버린다면? 아니면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은주에게 넘긴다면? 정장의 남자가 비웃듯 손을 뻗었다. 너희가 가진 선택은 단 하나다. 협조하든가 아니면.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은주가 소리쳤다. 태호 씨. 지금이에요. 그녀는 과감히 가방 속에서 작은 라이터를 꺼내 불꽃을 켰다. 순간 종이 위에 떨어진 불빛이 바람에 흔들렸다. 뭐 하는 짓이야? 남자들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태호는 숨을 몰아쉬며 라이터 불을 바라봤다. 차라리 태워버리면 당신들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지. 정장의 남자가 이를 악물며 앞으로 나섰다. 멈춰. 너희가 감히. 하지만 은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진실은 문서 하나로 끝나지 않아. 이미 내 머릿속에 다 새겨져 있어. 내가 살아남는 순간 세상은 알게 될 거야. 바람이 더 거세게 불며 태호의 손에 쥔 문서가 펄럭였다. 그 순간 남자 한 명이 재빠르게 달려들었다. 잡아라.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태호는 있는 힘을 다해 문서를 놓치지 않으려 버텼지만 3명의 손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은주가 비명을 지르며 의자를 들어 내리쳤다. 쾅!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침입자들이 밀려났다. 그러나 태호의 몸도 옆 난간 쪽으로 휘청이며 기울었다. 태호 씨, 은주가 절규했다. 난간 너머로는 끝없이 이어진 도심과 차들이 개미처럼 오가는 도로가 보였다. 발밑에서 바람이 소용돌이쳤다. 소나귀에서 문서가 점점 미끄러져 나갔다. 태호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외쳤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 정장의 남자가 다급히 소리쳤다. 잡아. 지금 당장.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태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문서를 은주 쪽으로 내던졌다. 바람에 휘날린 종이는 마치 하얀 새처럼 그녀의 품으로 안겼다. 은주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것을 껴안았다.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난간 끝에 매달린 태호의 손끝이 피로에 젖어 미끄러졌다. 침입자들의 손길이 닿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은주를 향해 미소 지었다. 부탁합니다. 바람이 크게 일렁이며 순간의 정적 속에 태호의 몸이 흔들렸다. 순간의 정적 뒤에 옥상 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난간에 매달린 태호의 손이 미끄러지려는 찰나 은주가 달려와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태호 씨. 버텨요.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손끝은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그를 붙잡았다. 그러나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비웃듯 다가왔다. 쓸데없는 짓이야. 둘 다 여기서 끝이야. 그의 뒤에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동시에 앞으로 나아왔다. 수적으로도 힘으로도 태호와 은주는 완전히 분리했다. 태호는 이를 악물고 은주를 바라봤다. 이제 됐습니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당신만 살아남아야 해요.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은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하지만 태호의 표정은 이미 결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바람이 한 번 더 크게 불었다. 은주의 품에 꼭 껴안긴 문서가 펄럭이며 반쯤 흘러나왔다. 그것을 본 정장의 남자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다. 저걸 잡아라. 양복의 사내 둘이 동시에 은주를 향해 달려들었다. 은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문서를 더 깊숙이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그녀 또한 난간 가까이로 밀려났다. 으악, 은주의 비명이 메아리쳤다. 태호는 남은 힘을 짜내어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잡아. 놓치면 안 돼. 두 사람의 손끝이 겨우 닿았다. 순간적으로 이어진 그 짧은 접촉은 절박한 희망의 끈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정장의 남자가 손짓을 했다. 끝내라. 사내 한 명이 은주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쾅. 갑작스러운 소리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옥상 출입문이 열리며 경비원 2명이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멈춰. 예상치 못한 개입에 침입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장의 남자가 이를 갈며 짧게 명령했다. 철수한다. 지금 당장. 그들은 빠르게 흩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누군가는 로프를 타고 건물 옆으로 내려갔고 누군가는 계단으로 내달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옥상에는 태호, 은주, 그리고 2 경비원만 남았다. 은주는 문서를 꼭 쥔 채 무릎을 꿇었다. 하마터면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난간에서 가까스로 몸을 끌어올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손바닥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이 만신창이었다. 괜찮으십니까?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멀리 사라져간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 자들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꼭 쥐며 속삭였다. 우리가 가진 건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에요.
이제 이걸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해요. 태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왔다. 이제 경찰이 도착하면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둘 다 알았다.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더 거대한 힘이 그들을 짓누를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순간조차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옥상 어딘가 혹은 어둠 속 어디선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은주는 가쁜 숨을 내쉬며 태호에게 속삭였다.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무겁게 대답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옥상 위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리고 그 순간 은주의 품 안에서 문서 한 모서리가 바람에 흘러나오며 희미하게 보이는 글귀가 드러났다. 1987년 11월 이 기밀 보고서. 대상 이준호, 이준호. 은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준호. 옥상 위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속에서 은주가 손에 든 문서의 모서리를 펼쳤다.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선명한 활자가 찍혀 있었다. 1987년 11월 이 기밀 보고서. 대상 이준호, 이준호. 은주의 입술이 떨렸다. 정말 이준호였군요. 태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십 년 전 교단에서 마주했던 그 학생의 얼굴이 선명히 떠올랐다. 조용히 앉아 수학 문제를 풀던 소년. 그러나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한 눈빛을 하던 아이. 준호가 왜 기밀 보고서의 대상으로 기록된 거지? 태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게 떨렸다. 은주는 문서를 떨리는 손으로 넘겼다. 안쪽에는 흐릿한 잉크와 함께 군사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몇 줄은 일부러 지워진 듯 까맣게 덧칠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몇 문장은 읽을 수 있었다. 피실험자, 고등학생 남성, 비정상적 기억력 및 공간인지 능력 관찰됨. 추적 대상은 가족 및 주변인에게 비밀리에 노출될 위험 존재. 필요시 존재 자체를 삭제할 것. 은주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삭제라니.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게. 결국 태호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였구나. 왜 사진에서 얼굴이 찢겨나갔는지. 왜 이름이 기록에서 지워졌는지. 그 아이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었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존재를 지운 거야. 순간 옥상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시선이 여전히 그들을 감시하는 듯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지만 두 사람 모두 안도하지 못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준호는 살아 있을까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너무도 큰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서의 마지막 장 구석에서 그는 작게 손글씨로 적힌 문장을 발견했다. 나를 찾지 마라. 그러나 기억해달라. 글씨체는 낯익었다. 수업 시간에 칠판에 풀던 수학풀이의 획과 똑같았다. 태호는 손끝이 떨리며 속삭였다. 준호가 직접 쓴 거야.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다면 그는 어쩌면 아직. 그러나 그 순간 종이 한 귀퉁이가 갑자기 바람에 찢겨나갔다. 옥상 바람은 유난히 거세게 불었고 문서 조각은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 돼, 은주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증거일지도 몰라. 은주는 문서의 나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 대신 결연한 각오가 자리 잡았다.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세상에 알릴 거예요.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우리라도 끝까지 밝혀야 해요.
태호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 건 거대한 빙산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 순간 옥상 아래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의 빨간 불빛이 잠시 번쩍였다가 꺼졌다.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도청 장치의 신호였을까? 은주가 긴장한 채 물었다. 방금 보셨어요? 태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의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거대한 그림자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멀리서 경찰차 불빛이 옥상 난간에 반짝였다. 이제 곧 옥상은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그러나 태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준호야. 내가 정말 어디에 있든 내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남긴 흔적,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고 손에 남은 문서 조각은 불완전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이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시청자의 마음속에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았다. 정말 이준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